이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뜨겁고 빠르지요. 불꽃처럼 타오르다 재가 되는 것이 복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느리고 훨씬 조용합니다. 그래서 훨씬 무서운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이었지요. 아버지의 관복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지요. 이미 눈물이 마른 것이 아니라 울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어서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람들이 오갔지요. 조문을 온 사람도 있었고 관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동네 안악들이 부엌에서 재물을 준비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란 한가운데에서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은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은 그날부터 달라졌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러 산자락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아침 저녁으로 서리가 내리고 우물가에 살얼음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박찬판 댁 마당에는 초상이 났습니다. 박찬판, 박해중. 이조찬판을 지내신 분으로 조정에서 청백리로 손꼽히시던 분이었지요. 오랜 세월 조정에서 불의에 굴하지 않으셨고 청렴하기로 워낙 유명하셔서 벼슬아치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렴함이 재산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지요. 남겨진 것이라곤 낡은 초가 한 채와 묵은 책 수백 권, 그리고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박찬판은 평생 한 가지 슬픔을 안고 사셨지요. 부인 이 씨가 은영을 낳으면서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은영이 태어나는 날 한 생명이 오고 한 생명이 갔지요. 그래서인지 박찬판은 은영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긴 눈빛을 하셨답니다. 어린 은영은 그것을 느꼈지요. 아버지의 눈 속에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요. 박찬판은 딸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변변한 하인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박찬판께서 딸 은영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산보다 크고 집보다 넓고 어떤 권세보다 오래가는 것이었지요. 바로 학문이었습니다. 박찬판은 이른 아침이면 은영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이었지요. 그 다음은 소학이었고 대학이었고 중용이었습니다. 은영이 8살이 되던 해에는 사서오경을 읽어주셨고 9살이 되던 해에는 산학을 가르치셨지요. 10살에는 천문과 지리를 가르치시며 하늘을 보면 사람의 발길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은영은 한 번 들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산학의 법칙을 하룻밤 만에 익혔고 사서오경의 구절을 한 번 읽으면 그대로 외웠지요. 천문을 가르쳐 주신 날에는 밤하늘을 보고 스스로 북극성을 찾아냈고 지리를 가르쳐 주실 때는 직접 그림으로 그려 도리어 아버지를 가르쳤습니다. 박찬판은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해지셨다고 나중에 지인에게 편지로 쓰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어찌 되었을꼬? 그러나 딸로 태어났으니 이 재주를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낫다.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는 법이니. 어느 날 박찬판이 은영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은영아, 내가 아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세상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속으로는 더욱 갈고 닦아야 하느니라. 알면 보이고 보이면 지킬 수 있느니라. 은영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중에 은영의 목숨을 구하는 날이 오게 되지요. 박찬판이 조정에서 일하시던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셨던 이가 한 분 있었습니다. 무관 출신의 김응수였지요. 김응수는 당시 한성에서 이름을 날리던 젊은 무관이었는데 박해중의 청렴함과 학식을 흠모하여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해 김응수가 억울한 모함을 받아 파직될 위기에 처했을 때 박찬판이 홀로 상소를 올려 그 억울함을 밝혀준 일이 있었지요. 그로 인해 박찬판 자신은 여러 권신의 미움을 사서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김응수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응수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았지요. 어느 가을 고을에 괴질이 돌았습니다. 박찬판은 몸이 워낙 약하셨던 분이었지요. 괴질이 박찬판 댁에 든 것은 9월 초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요. 은영은 아버지가 기침을 하실 때마다 물을 데워 올리고 얇은 솜니불을 더 씌워드렸습니다. 약재를 다리는 냄새가 초가 안에 가득 차올랐지요. 은영이 약탕기 앞에 앉아 불을 지킨 새벽이 며칠이나 되었던가요? 손바닥에 화기가 올라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괴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도록 박찬판은 일어나지 못하셨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찬판께서 은영의 손을 잡으셨지요. 은영아. 예, 아버지. 박찬판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낳고 갔다. 그것이 내 평생 가장 크고 아픈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생각하느니 그것이 아픈 일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 어미가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눈빛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버릇도 그렇더구나. 은영이 아버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나아지실 거예요. 박찬판이 웃으셨지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힘없어 보이던지 은영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영아, 사람은 어디서든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흙이 척박해도 날이 추워도 그것을 탓하지 마라. 뿌리는 땅 속에서 내리는 것이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모든 걸 보고 있느니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아비가 가르쳐 준 것들,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가난도, 천대도, 억울함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까지는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아버지가 은영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박찬판은 눈을 뜬 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은영이 약을 들고 방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누워 계셨는데 창호지 너머로 새벽빛이 막 스며들기 시작한 그 시각이었지요. 은영은 약그릇을 내려놓고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요. 얼마나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 손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서 내리는 것이고 하늘은 항상 모든 걸 보고 있다. 그 말씀이 귓속에서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한편 김응수는 지방의 절도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박찬판이 사시던 고을과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자원하였습니다. 자주 인사드리고 은혜 갚을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지요. 그런데 절도사로 내려가던 도중에 박찬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응수는 부임지에 도착하여 사흘을 먹지 않았다고 했지요. 그에게는 김응수의 분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었지요. 28배 젊은 무사로 무술이 뛰어나고 침착하며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도사 곁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른이 신뢰하는 일이라면 어디든 묵묵히 다녀왔지요. 박찬판의 부음을 들은 다음 날 김응수는 이준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해중 어른 따님이 이제 홀로 남겠구나. 자네가 한번 그 고을에 다녀오게.
아이가 어떤 처지인지 눈으로 보고 오게나. 이준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준석은 조용히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절도사가 고을 현령에게 미리 전가를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하 중 한 명을 파견하니 거처를 만들어 달라 했지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은영도 알지 못했지요. 단지 이따금 마을 어귀에서 마주치는 낯선 청년이 있었는데 눈이 유독 조용하고 손마디가 굵었으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초가 마당에 친척 어른들이 모여들었지요. 모두들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누가 맡느냐?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저희는 먹을 게 없습니다. 마당 한켠에 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조용히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눈을 뜨고 관찰하고 머리를 써서 헤쳐나가라. 그 말씀이었지요. 마당 안쪽에서 목소리 하나가 또렷하게 울려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맡겠습니다. 박찬판 댁과 멀리 닿는 친척이라 하는 박승방 댁 안주인 홍씨였습니다. 기름기가 잘 오른 얼굴에 비단 치마를 두른 여인이었는데 목소리에 서글픈 기색을 잔뜩 실어 어른들 사이로 한 걸음 나섰지요. 핏줄을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제가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 눈치를 보며 발을 빼던 분들이 홍 씨가 나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안도한 낯빛이었지요. 은영은 그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른들이 안도하는 얼굴을 보면서 은영의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 조용히 굳어버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단단해지는 소리였지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의 마음속에서 세상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스르르 접혀버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홍 씨가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이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손발이 되어야 한다. 알겠느냐? 홍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어딘지 이상했지요. 맺히자마자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어린 은영도 그 차이를 느꼈지요. 그러나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영은 작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이 짐짝처럼 분배되는 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빠른 일이라는 것을 은영은 그날 처음으로 알았지요. 홍 씨의 집은 마을 가운데를 지나 두 구비를 돌아 들어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와집이었지요. 마루에는 홍 씨의 아들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승호는 15이었는데 몸이 실하고 목소리가 컸지요. 딸 순이는 13살이었는데 눈이 가늘고 입술을 자주 삐죽이는 아이였습니다. 저 애가 어디서 자요? 부엌 곁방에 자리 봐줄 것이다. 방이라고는 하였지만 부엌 아궁이 옆에 붙어 있어서 낮에는 연기가 스며들고 밤에는 찬 기운이 마루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는 거적대기 한 장이 깔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빗자루와 쌀 뒤주가 기대어 있었지요. 은영은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에서 아버지의 책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 그것만큼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그날 밤 은영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닭이 첫울음을 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먹빛으로 가득 찬 그 시각, 부엌 곁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요. 은영이었습니다. 늦가을 새벽 공기는 숨을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콧속이 시릴 만큼 매서웠지요. 우물 옆에 세워둔 물동이를 들어 올리고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찰박찰박 물을 깃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마당에 울렸지요. 그렇게 은영의 새로운 삶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은영에게 산에서 땔감을 해오라 하였지요. 마을 뒷산이었는데 요즘 들어 나무꾼들이 아랫역을 다 베어서 위쪽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은영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지요. 12살 아이의 등에 지게가 얼마나 어색하게 걸렸는지 올라가는 내내 지게에 다리가 옆으로 쏠려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래도 은영은 멈추지 않았지요. 아버지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모르는 일을 만나면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라. 은영은 지게를 땅에 내려놓고 먼저 살폈습니다. 어떻게 지면 쏠리지 않는지, 끈을 어느 길이로 조절해야 균형이 잡히는지, 나무를 싸는 것도 마찬가지였지요. 어떻게 쌓아야 무게가 고르게 실리는지를 따져보고 나서야 나무를 골랐습니다. 한 짐을 묶고 나서 일어서려는데 등에 얹은 나무가 너무 무거워 무릎이 꺾였습니다. 은영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려 했지요. 그때 산길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장정이었는데 마을 어귀에서 간간히 보이던 얼굴이었습니다. 나무꾼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그 걸음새가 일반 나무꾼과 달랐지요. 발소리가 없었고 주위를 훑어보는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장정이 은영 옆을 지나치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게 한쪽을 살짝 들어 올려 균형을 잡아주었지요. 몇 초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은영이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만큼 지게가 안정되자 그 장정은 이미 앞으로 걷고 있었지요. 은영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올라갔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았지요. 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남았지요. 저 손이 나무꾼의 손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곁에서 무간들을 많이 보며 자란 은영은 어렴풋이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 장정의 이름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절도사 김응수의 분신이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동네 양반 자식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당을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나이는 은영보다 2~3살 위였지요. 그중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이 좌수댁 아들 봉석이었습니다. 어이, 박찬판 딸. 아비가 청백리라더니 죽고 나서 뭘 남겼냐? 그의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은영은 손에 들고 있던 빨랫감을 꼭 쥐었지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는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그러나 지지 마라. 지혜로 이겨라. 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석 도련님, 소녀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대학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지지이후유정하면 정이후능정하고 정이후능하니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봉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구절은 서당에서 배우는 것이었지만 아직 그 의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던 구절이었지요. 봉석이 옆에 친구들을 돌아봤지만 친구들도 어물어물할 뿐이었습니다. 은영이 조용히 말했지요. 그칠 곳을 안 뒤에야 정해짐이 있고 정해진 뒤에야 능이 고요해지며 고요해진 뒤에야 능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요. 재산은 남기지 못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남겨주셨습니다. 도련님은 어떠십니까? 봉석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마침 그때 저작거리에서 장작을 지고 오던 이준석이 그 앞을 지나쳤지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지요. 그런데 봉석 일행이 그 장정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그 눈빛이 한번 봉석을 스쳐갔습니다. 말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지요. 그냥 한번 바라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 봉석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친구들을 이끌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준석이 지나가고 나서 골목이 조용해졌지요. 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일부러 그 앞을 지나쳤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은영의 마음속에 생각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은영은 그것을 소리내어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르침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을 빨리 알려 하지 마라.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여름이 되었습니다. 홍씨 집 하인 돌쇠와 망년이가 은영에게 자신들의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장작 패는 일을 은영에게 시키려 들었고 망년이는 자신이 해야 할 빨래를 은영 몫에 얹어 내밀었습니다. 하인들이 양반의 자식에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은영은 조용히 말했지요. 돌쇠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장작을 패겠다. 대신 내일 아침 우물 깃는 일은 돌쇠 내가 해주겠느냐? 나도 할 일이 많으니 서로 나누면 더 빠르지 않을까? 돌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절할 것을 예상했는데 이런 대답이 올 줄 몰랐던 것이지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망년이는 그것을 옆에서 보다가 머쓱해졌지요. 은영은 자기 몫을 다하면서도 자신에게 일을 떠넘기려는 사람과는 조용히 교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지요.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의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은영을 따로 불렀지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은영아, 숙모가 너를 위해 좋은 자리를 알아보았다. 이 마을 건너 달굿골에 최처사댁이 있느니라. 거기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내가 가면 어떻겠느냐?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달굿골 최처사 아들. 마을 사람들이 팔불출이라 부르는 사람이었지요. 나이가 28인데 아직 장가를 못 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술을 좋아하며 이전에 혼담이 오간 집에서는 모두 거절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니까요. 이것은 혼인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돈을 받고 사람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은영은 눈을 내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이번 달 안에는 대답해야 해.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방에 들어와 거적대기 위에 앉았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요. 그러나 은영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방법은 있다. 은영은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생각했지요. 달굿골 최처사가 어떤 사람인지, 홍 씨가 무엇을 거래했는지, 자신이 쓸 수 있는 패는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었지요. 달굿골 최처사가 몇 해 전 관가에서 다툼을 벌여 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 그 기록이 관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늦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갔더니 이준석이 우물 옆 돌담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건넸지요. 달굿골 최처사 이야기를 들었다. 은영이 두레박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자신을 도와주던 그 사람이었지요. 어찌 아십니까? 이준석이 잠깐 은영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마을 이야기는 다 들린다. 그쪽에서 혼담을 낸 것도, 홍 씨가 받기로 한 것이 논 한 떼기 소작권이라는 것도. 은영이 조용히 말했지요.
저도 그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 처사가 관가 기록에 다툼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알려지면 혼담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준석이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지나갔지요.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았구나. 그것은 칭찬도 아니었고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었지요. 은영이 먼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그 기록은 내가 움직여 해결하겠다. 이미 어른께 여쭤두었다. 어른이라 하시면. 이준석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너를 걱정하신다. 나머지는 지금은 알 것 없다.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것이 또 하나 있었지요. 과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지 않아 달굣골 최처사 댁에서 혼담을 거두었습니다. 홍 씨는 분이 났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지요. 은영에게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넘어갔다. 그러나 내 나이가 차면 반드시 시집을 보낼 것이야. 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는 방법을 직접 찾겠다고요. 3년이 흘러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은영이 15이 되었습니다. 키도 많이 자랐고 여인으로 더 성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봉석과 친구들을 또 만났지요. 이번에는 4명이 몰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박은영, 잠깐 따라와. 은영의 등에 서늘한 것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함부로 이름도 부르지 못한 이들이 무리지어 다 큰 여자를 부르는 것, 그 눈빛의 의미를 은영은 알아챘지요. 도망치면 더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은영은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다가서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도련님들,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백주대낮에 여인을 희롱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금 전 저 위에 훈장 어른이 오시는 것 같던데요. 봉석이 흠칫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작거리 방향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는 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길이었고 은영이 있는 골목을 자연스럽게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골목을 걸어갔지요. 그런데 봉석 일행 앞을 지나치는 순간 그 시선이 한번 그들 위를 스쳐갔습니다. 무언가를 기록해 두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말 한마디도 없었지만 봉석은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느꼈습니다. 야, 가자. 봉석이 먼저 돌아서며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준석이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지고 나서야 은영은 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이준석을 마주쳤습니다. 은영이 먼저 말했지요. 오늘 일 감사합니다. 이준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아이들이 알아서 물러난 것이지. 은영이 말했지요. 혹시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이준석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내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다. 저를 지켜주시는 분에게 늘 받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스스로 서야겠지요. 그날을 위해 저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잠깐 은영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안다. 어른께서도 그것을 아신다. 그래서 더 믿으신다. 그 말이 은영에게는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훗날 제게 힘이 생긴다면 이 은혜를 꼭 갚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그런 생각은 버리거라. 봄이 왔습니다. 마을 안쪽에 사는 양반 마님이 은영의 솜씨를 눈여겨보다가 홍 씨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지요.
홍시댁 조카가 글도 알고 셈도 빠르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 장부 정리를 좀 부탁할 수 없겠소? 사금을 드릴 테니. 홍씨가 두 손을 모으며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제가 조카를 보내겠습니다. 그 자리에 은영도 있었지요.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속에 조그만 불꽃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삯을 받는다는 것, 조금씩 모을 수 있고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은영은 그날부터 이웃 몇 집에 장부 정리와 문서 작성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빠르고 셈이 정확했지요. 한 번 본 것은 틀리지 않았고 복잡하게 얽힌 장부를 하루 만에 깔끔하게 정리해냈습니다. 그러나 품삯을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홍 씨의 손이 먼저 펼쳐졌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이것으로 그 값을 치르는 것이니 당연한 줄 알아라.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조금씩 따로 모아두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요. 숨겨두는 곳을 번갈아가며 바꾸었습니다. 뒤편돌 장독 사이 틈, 집신 바닥 안쪽. 홍 씨가 모르는 곳에 엽전이 조금씩 쌓여갔지요. 그해 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준석이 은영을 찾아왔지요. 우물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어른께서 연락을 보내셨다. 이 고을에서 가장 이름 있는 최참봉 댁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를 알고 장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데 어른께서 이미 최참봉 어른께 말씀을 넣어두셨다. 은영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어른이 주선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가서 면을 보는 것입니까? 이준석이 대답했지요. 어른께서는 최참봉 어른께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집안인지를 말씀해 두셨다. 그러나 보고 결정하는 것은 최참봉 어른이시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내 선택이다. 은영은 그 말을 곱씹었지요. 홍 씨가 보내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스스로 선택하여 나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발로 걸어가는 것이었지요. 언제입니까? 사흘 후다. 알겠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준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지요. 홍 씨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그냥 최참봉 어른과 이야기를 나누고 결정하면 된다. 이준석이 느티나무 그늘을 벗어나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가 몇 해째 이 마을에 있었고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에 옆에 있었으며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있었다는 것을 은영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뜻이었고 이준석이 그것을 따른 것이었지요. 사흘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은영은 무명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홍 씨가 일어나기 전이었지요. 보따리를 들고 혼자 걸었습니다. 이준석은 그날 따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을 알려주었으니 나머지는 은영이 혼자 하는 것이었지요. 최참봉댁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지붕 위에 낮게 깔려 있었지요. 담장을 타고 매화나무 한 그루가 뻗어 있었는데 이른 봄이라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피지 않은 꽃망울들이 찬 아침 공기 속에서 조용히 부풀어 있었지요. 은영은 그 꽃망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꽃망울처럼 저도 언젠가는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서 매화가지가 살며시 흔들렸지요. 은영은 그것을 대답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이내 마르모 씨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참봉 어른께서 기다리십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최참봉 최경진 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예순을 넘기신 분이었는데 흰 도포에 망건을
단정히 쓰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 계셨지요. 수염이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눈빛이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그 곁에 젊은 선비 한 분이 함께 있었지요. 옥색 도포에 갓을 단정히 쓴 분이었는데 눈매가 또렷하고 말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최찬봉의 아들 최도혁이었지요. 최찬봉이 천천히 은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은영의 손끝에서 잠깐 머물렀지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박은영이라 합니다. 혼자서 고생이 많았나 보구나. 아버님이 박해중 참판이라 들었다. 은영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뜻밖이었지요. 최찬봉이 잠깐 먼 곳을 바라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 한성에 있을 때 박참판 어른을 뵌 적이 있느니라. 내가 억울한 일로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미움을 살 뻔했는데 박 어른께서 홀로 나서서 그것이 옳다고 두둔해 주셨지. 나는 그 어른 덕에 무사할 수 있었다. 그 박 어른의 따님이 이렇게 왔구나. 은영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최찬봉이 다시 은영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냐? 은영은 그 물음에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가 은영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언제였던가요? 아무도 은영에게 그런 것을 묻지 않았지요. 은영의 뜻을 물어봐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은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고 싶다는 말도 오고 싶지 않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은영이 솔직하게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지요. 최찬봉은 그 대답을 듣고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그럼 여기서 일하거라. 그리고 이 집에서 지내다가 불편한 것이 생기면 바로 말하여라. 살다가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요. 오 씨가 은영을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방은 안채 곁에 딸린 작은 칸이었지요. 크지는 않았지만 창호지가 새 것으로 발려 있었고 바닥에는 온돌이 따뜻하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은영은 방 한가운데 서서 손을 바닥에 짚어보았습니다. 따뜻했지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물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담장 위로 매화나무 가지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 가지 끝에 꽃망울들이 아침보다 조금 더 부풀어 있었지요. 내일이면 피어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그 가름침들이 거짓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찬봉 댁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 씨가 은영을 사랑채 곁방으로 불렀지요. 아씨, 이리 와보시오. 오 씨가 가리킨 것은 방 한켠에 쌓인 장부 덤이었습니다. 낡은 목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는데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는 것들도 있었지요. 언제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급한 것은 없으나 도련님이 다음 달 초에 소작인들을 만나실 예정이니 그 전에 되면 좋겠지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고 나서 은영은 다시 곁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장부들을 펼쳐 놓았지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아야 한다. 은영은 전체 장부의 윤곽을 먼저 그렸지요. 몇 해치인지, 전답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소작인이 총 몇 명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도순으로 장부를 나누고 같은 연도 안에서는 전답의 위치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새벽이 되었을 때 장부 더미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묶고
그 안에서 전답 위치별로 나뉘고 각 묶음의 앞표지에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을 써붙였지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 이렇게 쓰이는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 오 씨가 정리된 장부 더미를 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셨습니까? 어젯밤에 했습니다. 잠시 후 도혁이 곁방으로 들어왔지요. 도혁은 정리된 장부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앞표지의 요약을 확인하고 내용과 대조하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장부를 어떤 기준으로 정리했소? 은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작 계약은 해마다 갱신되는 것이니 연도로 먼저 나누는 것이 비교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 안에서는 전답의 위치로 나누었지요. 같은 지역 소작인들의 형편을 한꺼번에 파악하기 쉬울 것 같아서입니다. 도혁이 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지요. 처음에는 살펴보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박참판 어른을 존경하셨습니다. 그 어른은 글자 하나로 사람을 살리는 분이라 하셨지요. 오늘 그 따님을 보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소? 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러나 참았습니다. 수고했소. 도혁은 장부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은영은 그 짧은 말이 어찌나 낯설었던지 자신에게 하신 말이 맞는지 한동안 실감이 나지 않았지요. 가을 어기에 접어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영이 소작 대장을 정리하다가 손이 멈추었지요. 박승방, 거주지 오류골 마을.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기록 옆에 오 씨의 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계약 당시 홍시댁 주선으로 성사됨. 은영은 그 메모를 읽고 잠깐 숨을 멈추었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장부 귀퉁이에 조용히 적힌 그 메모 하나가 은영이 이 집으로 간다 할 때 홍 씨가 말없이 웃었던 진짜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은영은 거기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지요. 소작료 납부 현황을 보니 지난 봄 소작료가 밀려 있었습니다. 여름 소작료도 내지 않은 채였지요. 그리고 이웃 소작인 이서방이 올 봄에 항의를 해왔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승방이 이서방 쪽 박 귀퉁이를 침범했다는 것이었지요. 은영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최참봉께서 첫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 그 말씀은 은영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소작인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지요. 이서방이 두렁을 침범당하고도 제대로 해결을 받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은영은 붓을 들었습니다. 박승방의 이름도 표기하지 않고 다른 소작인들의 이름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었지요. 붓이 움직이는 동안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달구골 최처사에게 팔려갈 뻔했던 기억이 스치고 품삯을 빼앗기던 저녁들이 스치고 혼자 돌밑에 엽전을 숨겨두던 밤들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은영은 그 기억들이 붓을 잡은 손으로 넘어오도록 두지 않았지요. 기억은 기억으로 두고 손은 손이 해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혁이 은영의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승방이라는 사람은 소작료가 2번 밀렸소. 예. 작년 가을부터 납부가 불규칙하였고 올 봄과 여름은 아예 납부 기록이 없습니다. 분쟁 기록도 있소. 이웃 이서방의 박 귀퉁이를 침범한 것이 올 봄에 있었습니다. 오 씨가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적혀 있었지요. 도혁이 보고서를 다 읽고 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영아 씨, 이 박승방이라는 사람이 혹 아는 분이요? 은영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의 당숙부입니다. 도혁이 은영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쓰기가 쉽지 않았겠소.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일을 맡은 것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달리 볼 수는 없지요. 참봉 어른께서 첫날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셨지요. 이서방이 두렁을 침범당하고도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억울한 일입니다. 도혁이 잠시 은영을 바라보았지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셨소. 그리고 은영아 씨, 아버지께서 박참판 어른의 상소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하셨지요. 저분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는 분이라고. 오늘 은영 아씨가 한 것이 그것이요. 은영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오 씨가 박승방에게 공문을 가지고 갔다 온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박승방이 처음에는 좀 따지려 들더이다.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그제야 조용해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한 안에 처리가 되면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오후 늦게 오 씨가 다시 들어와 말했습니다. 홍시댁에서 기별을 넣어왔습니다. 핏줄인데 어찌 이러느냐고 했다 합니다. 방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핏줄. 그 단어가 은영의 귀에 들어왔지요. 상가 마당에서 달구골 혼담이 오갔을 때, 품삯을 빼앗길 때, 그 말이 은영을 묶어두는 밧줄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지금 또 왔지요. 은영은 잠깐 그 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사사로운 청은 소작 관리 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요. 오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알겠습니다. 오 씨가 방을 나갔습니다. 은영은 다시 서류를 펼쳤지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귀에 달구지 한 대가 섰지요. 박승방이 광에서 짐을 내어 날랐고 승원이가 방 안의 것들을 묶었습니다. 홍 씨는 부엌 살림살이를 하나씩 꺼내 보자기에 쌌지요. 이웃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슬금슬금 내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골목에 낮게 깔렸지요. 홍 씨는 살인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몇 해를 살았던 집이었지요. 홍 씨가 은영을 데려와 제 손발로 부리던 집이었습니다. 달구골 최처사에게 은영을 팔아넘기려다 실패했던 것도, 품삯을 빼앗았던 것도, 그 모든 일이 이 집에서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것을 끝낸 것이 바로 그 은영이었습니다. 홍 씨는 그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달구지가 마을길을 내려갔지요. 차나침 바람이 뒤를 따랐습니다. 오 씨가 은영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아씨, 박승방댁 이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은영이 명단에 표시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찬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복수라는 단어가 가슴속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통쾌하다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냥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은영의 등을 짓눌렀던 무게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규정대로 처리된 일이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절도사 김응수가 고을을 순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도사 일행이 최참봉 댁에 들렀지요. 최참봉과 김응수는 오랜 지인이었으니까요. 은영은 그날 저녁 사랑채에서 약을 올리다가 김응수를 처음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 무언가 인자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이 은영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박혜중 어른 따님이구나. 예, 박은영이라 합니다. 김응수가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박혜중 어른은 내 목숨의 은인이시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홀로 나서서 구해주셨지. 그 뒤로 그 어른이 벼슬에서 밀려나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다. 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아가 여러 해 동안 옆에서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른께서 보내신 분이더군요. 김응수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준석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도와주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 방법을 찾고 있는 아이라 하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박 어른이 떠올랐다. 그 어른도 그런 분이셨지. 은영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방을 나오면서 마당에서 잠깐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가 남겨두신 것들이 이렇게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창호지가 환했지요. 은영이 방문을 열었더니 마당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은영아 씨. 뒤에서 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도혁이 마루 끝에 서서 첫눈 내린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눈 위로 까치 발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혁이 말했습니다. 은영아 씨, 드릴 말씀이 있소. 은영이 도혁을 바라보았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소. 은영아 씨가 이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박 참판 어른 따님이기 이전에 은영 아씨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셨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처음 장부를 정리해 오셨을 때부터 박승방의 이름이 장부에 있었어도 흔들리지 않던 그날부터 나는 은영 아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아왔소. 도혁이 잠깐 멈추었지요. 나는 은영 아씨가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주었으면 하오. 청혼이었지요. 은영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당 위로 눈발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도혁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었지요. 오래 생각하고 온 말이었고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은영은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지요. 뿌리는 땅 속에서 내리는 것이고 하늘은 모든 걸 보고 있다. 아버지, 하늘이 정말 보고 있었군요. 은영의 눈이 뜨거워졌지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지요. 은영은 소매로 그것을 닦으며 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감사합니다. 도혁이 은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두 사람이 서 있는 마당 위로 첫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의 혼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안채 대청에 작은 초례상을 차리고 오씨 내외와 집안 식솔들이 자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절도사 김응수였지요. 평복 차림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만으로 은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은영은 다홍치마에 연두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았는데 그 비녀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것이라며 남겨주신 은비녀였지요. 12살에 보따리를 들고 홍씨 집으로 들어서던 날 그 보따리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제자리를 찾았지요. 최참봉께서 대청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병환이 깊으신 탓에 기침을 가끔 하셨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요. 은영과 도혁이 나란히 큰 절을 올리자 최참봉께서 두 손을 마주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기쁘다. 박혜중 어른이 남기신 따님이 이 집에 왔으니 내가 그 어른께 졌던 빚을 갚게 되는구나. 아니, 빚이 아니라 인연이지. 은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최찬봉이 은영의 손을 잡으셨지요. 모신다는 말하지 마라. 우리는 가족이야. 구석에 앉아 계시던 김웅수가 조용히 일어나 말씀하셨지요. 박 어른이 오늘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이요. 은영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서 내리는 것이고 하늘은 모두 보고 있다고 하셨지요. 아버지가 맞으셨습니다. 혼례가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영의 하루가 달라졌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채 어른께 문안을 드리고 약을 올리고 최찬봉의 일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 겹방에 앉아 소작 장부를 들여다보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오 씨와 현안을 논의했지요. 저녁이 되면 도혁이 돌아오고 두 사람이 둥근 소반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아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그 하루를 보내다가 문득 부엌 겹방 거적대기가 생각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우물을 깃던 손이 생각났지요. 달구골 최처사에게 팔려갈 뻔했던 그 겨울밤이 생각났습니다. 봉석과 친구들에게 쫓기던 봄날이 생각났지요. 이준석이 무겁던 지게를 들어 올려주었던 산길이 생각났습니다. 그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기억들이 은영을 짓누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은영이 지나온 길이었지요. 험하고 긴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은영이 마당에 나섰습니다. 밤새 눈이 조금 더 내렸는지 장독대 위에 눈이 새로 쌓여 있었지요. 은영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쓰는 것이 은영에게는 오래된 버릇이었지요. 홍씨 집에서 마지못해 하던 것이었지만 이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빗자루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여는 것이 은영에게는 의식처럼 되어 있었지요. 마당을 다 쓸고 나서 잠깐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겨울 하늘이었지요. 부인, 도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혁이 마루에 서서 은영을 보고 있었지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들었소. 아버지 약은 올렸소? 예. 오늘은 기침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도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에서 내려섰지요. 오늘 늦을 것 같소. 저녁에 기다리겠습니다. 도혁이 소슬대문 쪽으로 걷다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영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은영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혁이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지요. 은영은 도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지요. 마당 한켠에 밤새 내린 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것을 쓸면서 혼자 조용히 웃었지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꼭 온다.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더디게 왔지만 먼 길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왔지요. 겨울 아침 마당에 햇살이 내려앉았고 빗자루가 눈을 쓸었고 은영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핏줄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지요. 신뢰가 가족을 만들고 존중이 가족을 만들고 오랜 시간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핏줄이라 불렀지만 은영을 팔려 했고 최찬봉은 핏줄이 아니었지만 은영을 사람으로 보았지요. 도혁은 핏줄이 아니었지만 은영아 씨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 이제는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오 씨는 핏줄이 아니었지만 은영을 믿고 전답을 함께 걸었지요. 이준석은 핏줄이 아니었지만 산에서 마을 어귀에서 어두운 밤길에서 묵묵히 곁에 있었습니다. 김웅수는 핏줄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딸에게까지 이어갔지요.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었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거적대기 위해서 잠을 청하던 아이가 2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고을에서 손꼽히는가. 문이 안주인이 되었지요. 홍 씨가 내다버린 것이 아니라 은영이 스스로 일군 자리였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는 손으로, 전답의 두렁을 살피는 눈으로, 공과 사를 흔들림 없이 구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학문으로 쌓아 올린 것이었지요. 그 학문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홍 씨도, 달구골 최처사도, 봉석의 무리도, 은영의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오르셨습니다. 알면 보이고 보이면 지킬 수 있다. 그리고 하늘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